미국은 점점 세계 문제에서 한 발씩 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더 이상 세계 경찰이 아니다 라는 걸로 대통령을 2번 한 사람입니다. 이건 미국의 트렌드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미국은 1차 대전, 2차 대전, 그다음에 6.25 베트남전, 이라크전,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테러와의 전쟁 이런 거 거치면서 너무나 오랜 기간 전쟁을 한 나라라서 전쟁 자체에 지쳐 있습니다. 시리아에 IS를 압박하기 위해서 미군 기지가 한 5개 정도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중에 4개 이미 철수해버렸고 마지막 한 개도 철수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떻게 됐느냐, IS 잔당들이 그 지역을 이미 어느 정도 점령해 가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점점 발을 빼면서 테러 집단이라고 했던 것들도 힘을 다시 조금씩 회복하고 있고 국가 간의 국지전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런 모습을 전 세계에서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도 좀 여쭤보면 이재명 정부와 그 미국의 관계는 지금 좀 어떻게 보시고 이재명 정부는 대외 미국 관련해서 어떤 좀 정책을 펼치고 있나요? 뭐 실용 외교라고 하니까요. 저는 뭐 지금까지는 이제 출발이니까 뭐 이 정부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런 걸 따질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예,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용 외교라는 거를 앞세웠으니까 이건 굉장히 뭐 좋은 아젠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아젠다에 잘 맞춰 가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으로 가는 그 위성락 안보실장 같은 경우 는 외교부 안에서나 아니면 워싱턴 정가에도 굉장히 친미적인 성향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 보냈다는 자체가 어떤 시그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어떤 실용 외교를 이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세 문제는 사실은 뭐 안보 문제와는 조금은 다르긴 합니다. 그 엮어서 하긴 해야 되겠지만 우리만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풀리는지는 이념적인 거나 이런 걸로 보지 말고 특히 관세 문제는 굉장히 상대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30%를 받아도 일본이 31%를 받으면 우리가 잘한 거고 우리가 지금 보면 한국과 일본이 25%인데 유럽하고 캐나다, 뭐 멕시코 이런 데는 30% 트럼프 대통령이 때린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대로 정해진다면 우리가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으니까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쪽에서도 깎고 우리도 깎고 해야 될 텐데 그걸 얼마나 현실적으로 해서 상대적 우리 경쟁자에 비해서 우리가 낮춰갈 수 있느냐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있죠. 이번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20%에 합의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베트남에 가서 그 협상팀과 베트남 정부 사람들이 합의한 건 11%였다고 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에 양해도 구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20%를 그냥 자기가 발표해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또 마지막까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변덕이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 정부가 내세우는 말씀하신 실용외교의 핵심은 뭐고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전략인가요? 실용외교의 핵심은 뭐 그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에 잘 나타나 있죠. 뭐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고 한미일 협력하고 그다음에 주변국과 잘 지내겠다. 여기서 주변국은 중국 주로 말하는 거고 뭐 러시아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이게 전부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저는 줄타기라고 말해야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끌고 가야 될 텐데요. 사실은 우리가 과거의 그 방식대로 한미 협의나 뭐 이렇게 동맹 관계를 잘해서 갈 수 있는 방식이 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변덕을 봤을 때는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상당 부분 운도 굉장히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중국, 러시아와 협력해야 하는 한국 외교에 딜레마가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딜레마가 있죠. 예전에는 그런 딜레마가 이제 굳건한 한미동맹,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협력 이런 쪽의 딜레마였다면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도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좀 나쁘지 않게 해왔다는 건요. 러시아 대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어떤 개인적으로 했는데 한국에 온 러시아 대사님이 한국도 러시아가 정한 비우호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를 도운 비우호국 중에 하나지만 러시아 대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비우호국 중에서도 가장 우호적인 나라가 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러시아는 언제든 한국과 좀 협력할 마음이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실은 북한 병력을 받아들이고 북한 포탄을 가져가고 이런 러시아가 우리의 안보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존재이기는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그쪽과 잘 지내야 되는 또 숙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지금까지는 뭐 못 해온 건 아닌데요.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잘 관리할까는 이제 남은 숙제일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또 주한미국은 대중국 견제의 핵심이지만 미국 내에서는 전략적 유연성을 이유로 감축 여론도 존재하는데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이나
주한미군 감축각 같은 극단적인 요구를 할 경우 우리가 내밀 수 있는 실용적 카드는 뭘까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 조선이나 반도체 이런 걸 가지고도 딜을 하자 그러고 전자권 전환을 가지고도 딜을 하자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가지고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진짜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뭐 전자권 전환하는 게 큰 딜이 될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딜이 될까, 그것도 조금 의문이에요. 그 딜을 하자는 거는 우리가 전자권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미국의 무기나 이런 걸 더 사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자권, 전시 작전권을 가져오는 건 우리가 그냥 작전권만 가져와서 되는 게 아니라 또 그만큼 우리가 작전권을 가져오는 만큼 미국이 과거 비축하고 있던 뭐 전쟁을 하려면 비축하는 무기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더 우리 돈으로 사와서 우리가 더 개발하든지 해서 비축해야 된다는 것도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게 얼마나 소구성이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서는 아예 눈에 보이는 방위비 분담금 같은 걸 더 올려주면 더 편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도 국민적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올려주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협상단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민 정서와 어떤 실리 측면에서 맞닿는 부분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걸 어디서 어떻게 할지,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해 갈지 그런 건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관련된 것도 좀 여쭤보면 향후 남북 교류가 재개된다면 과거와 달리 국제 제재 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과거에는요, 남북 교류한다면 개성공단 우리가 만들었어. 업체들 우리가 들어오고 하면 여기서 만들어서 미국의 허가를 받아서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어. 정치적으로 다 해결했어. 이거였거든요. 과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국제 제재가 어떻게 작용되고 기업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 제재에 관련된 제재와 수출 통제가 점점 더 발전하면서 그 미국과 유럽의 글로벌 기업들은요. 제재 리스트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업체들 걸 사용합니다. 그러면 과거에요. 제가 어디 이제 컨설팅을 한번 갔더니 한국이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을 한번 갔는데 저희가 제재 리스트 DB를 저희 회사에서 제공을 하거든요. 한 200만 개 정도의 제재 리스트 DB가 있는데 실제로 뭐 전 세계에서 제재한 거는 한 10만 개도 안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새끼를 쳐서 한 200만 개 정도 되는 제재 리스트 DB가 있는데 거기 가서 자기네 이름을 한번 넣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넣어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상무님하고 뭐 이사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좋아하냐라고 했더니 과거에 본인들이 개성공단에 있었는데 개성공단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DB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업체라고 돼가지고 계속 그 바이어들한테 연락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했는데 이 DB에는 없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점점 DB화 돼가고 있고 그거 DB를 가진 자가 어떻게 생각하면 수출 통제를 실제로 하는 게 됩니다. 정부 정책도 정책이지만 거기에 맞춰서 DB를 만들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나갔어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해도 돼 한다고 이제 기업들이 막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까지 다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재 규정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섹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제재 규정 준수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는 개성공단에 다시 열리면 들어간다. 그렇지만 글로벌 제재를 준수하고 들어간다라는 걸 명확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업들에도 방어막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런 DB 회사들을 통해서 또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회사들은 거기서 만든 것도 수출하려고 하면 계속 이메일 받을 겁니다. 니들 그 북한에서 만든 거 아니니? 이거 우리는 만들었는데 이런 이유로 모두에게 허가를 받았어 라는 거를 단순히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전 세계로 뿌려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기업들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세상이 좀 바뀌었어요. 그런 걸 하는 업체들이 이제 워낙 많이 생겼고 뭐 팔란티어도 하고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주 딥하게 들어가서 아주 작은 거래까지 모두 수십억 건을 거래를 DB화한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알고 이런 데 대처하는 것도 빨리빨리 찾아내야 진정한 남북 교류를 한다고 하면 우리 기업들한테 이렇게 해놓고 들어와라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북한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진짜 속내는 뭘까요? 미국의 제재를 풀거나 미국의 마음을 풀어주는 마법의 카드라고 저는 말하는데요. 차이나를 치면 미국의 비밀번호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시리아의 반군들이 정부군이 되는 걸 미국이 끝까지 막고 있다가 열어준 거는 신장 위구르족이기 때문에 열어준 거예요. 중국 견제에 필요하다니까. 지금 모든 거는 중국 견제만 된다면 미국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트럼프의 생각에 러시아를 지금 요즘에 덜 제재하고 있는 것도 그 중국에서 말한 겁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닉슨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닉슨이 뭘 했습니까? 핑퐁 외교를 하면서 중국과 수교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닉슨 전략은요. 러시아와 수교를 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든지 끌어들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북한도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된다면 끌어들이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최근에 북중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중국의 대북 밀수 단속 강화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어떤 외교적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노골적으로 미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가기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뭐 러시아라는 자기들이 이미 참전을 했기 때문에 좀 다른 단계의 거의 동맹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만 중국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국 현실적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뭐 물자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북한이 중국 없이 살기는 쉽지 않은 거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북한 같이 그 사이에서 북한이야말로 줄타기로 지금 살아남는 국가고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 전체가 해커인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사실 국가 최근에도 뭐 비트코인 같은 걸 엄청 해킹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요. 북한이야말로 줄타기를 해서 살아남는 나라입니다. 미 중간에 줄타기도 있겠지만 그거는 적고요. 뭐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줄타기라고 한다든지 그 진영 안에 줄타기로 살아남는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가 안정되어 있는 한 어떤 누구에게 막 확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중동 문제와 국제정세 좀 여쭤보면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미국 없는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분석하셨던데 앞으로 세계 곳곳에서 국제적 충돌이 더 빈번해질까요? 예,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도 미국 없는 세상, 미국은 점점 세계 문제에서 한 발씩 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더 이상 세계 경찰이 아니다라는 걸로 대통령을 2번 한 사람입니다. 이건 미국의 트렌드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미국은 1차 대전, 2차 대전, 그다음에 6.25 베트남전, 이라크전,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테러와의 전쟁 이런 거 거치면서 너무나 오랜 기간 전쟁을 한 나라라서 전쟁 자체에 지쳐 있습니다. 미국의 웹사이트 같은 데를 가면 오늘도 미군이 어디서 전 세계 어디서 전사했다라는 걸 계속 올려주는 사이트가 있을 정도거든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시리아에서 저렇게 정권 교체가 일어난 이후 시리아의 IS를 압박하기 위해서 미군 기지가 한 5개 정도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중에 4개 이미 철수해버렸고 마지막 한 개도 철수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떻게 됐느냐. 시리아 정부군이 지금 새롭게 구성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세질 않거든요. IS 잔당들이 그 지역을 이미 어느 정도 점령해 가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미국은 점점 더 발을 빼고 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도요. 만약에 미국이 끝까지 이 전쟁을 막았다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공습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물론 뭐 이스라엘은 조금 다른 게 워낙 미국 내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크기 때문에 미국을 자신들이 끌고 갈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점점 더 전 세계 분쟁에서 발을 빼고 있고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탈레반 같은 경우는요. 지금 러시아가 탈레반을 공식 정부로 인정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러시아라고 해도 탈레반으로 공식 정부로 인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요. 특히 여성에 대한 문제나 여자들은 학교도 안 보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탈레반 정부를 최근에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탈레반은 또 거기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산악 지역이라서 광물이 많습니다. 그 희소광물 가지고 지금 중국이나 이런데 또 스스로 이제 외교력을 개척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이제 미국이 점점 발을 빼면서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떤 테러 집단이라고 했던 것들도 힘을 다시 조금씩 회복하고 있고 국가 간의 국지전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런 모습을 전 세계에서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이 이란의 핵 개발 기지에 이제 미사일을 쐈었는데 이란에게 핵 개발은 정권 생존의 문제이고 이스라엘에게는 국가 존립의 위험인데 이 갈등의 출구는 과연 존재하는지 전쟁에 막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요. 이스라엘 측에 뭐 말하는 그 언론 뉴스를 따르면 핵 개발 기지가 다 파괴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도 봤거든요. 조금 한 발 떨어져서 보면 굉장히 좀 불합리합니다. 이스라엘은 핵 보유국이고요. 이란은 핵이 없습니다. 핵 보유국이 핵 없는 나라 때리면서 너는 핵 개발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뭐 이해가 안 가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이 놀리죠, 뭐, 그렇죠. 세상에. 완전히 힘이 놀린 거죠. 우리가 북핵하고 이란 핵하고 어느 것이 그 상대되는데 위험하냐고 생각하면 물론 북한도 위험하고 이란도 위험합니다만 저는 이란에 대해서 좀 더 위험하다고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핵은 컨트롤되지 않을 세력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각종 테러 단체나 뭐 이런데 북한은 이제 그래도 굉장히 너무나 폐쇄적이고 모든 걸 컨트롤하는 사회라서 그렇게 셀 염려는 상대적으로 덜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잘은 모르는데 그걸 좀 아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봤을 때 북한 핵은 아마도 완전체 상태로 보관돼 있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나눠져서 합쳐야 될 상태로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은도 그 합쳐져 있는 상태를 원치 않을 거라고 해요. 그러면 통제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형태로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위협감으로 다가왔고 실제로 네타냐후가 이란의 핵이 어떤 단체에 넘어갈 수 있는 정보가 있었다라고 보고 폭격의 정당성을 말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한 게 있거든요. 그런 테러 단체 유출 가능성 때문에 훨씬 더 위협적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쟁을 멈출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저는 뭐 단 하나의 방법을 쉽게 찾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중동은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세계사에 배우는 수많은 전쟁 중에 대부분이 뭐 중동을 거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수많은 감정이 얽힌 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가능성이 있다면 이란의 만약에 신정체제가 무너지든지 혹은 신정체제가 좀 열려서 조금 더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가 보면 북한하고 이란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선거도, 이란은 선거도 있고 또 자유도 있고 사람들이 반정부 시위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란의 어떤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면 자신들이 국가를 발전시키고 이런 데 좀 더 집중하면서 어떤 이런 핵 개발에 대한 어떤 의지를 좀 떨어뜨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바꿔보면 이란 현 정부는 그런 게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핵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폭격당하고 당한다는 걸 이번에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지금 정부는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면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될 때마다 유가는 급등하는데 이런 변동성이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그런 구체적인 영향을 좀 어떻게 될까요? 유가 급등은요, 가장 구체적으로는 물가를 자극하는 대로 나타나잖아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이렇게 물가 자극할 거를 굉장히 많이 올려놨는데 만약에 여기서 유가까지 튄다면 물가는 더 크게 튀겠죠. 지금 미국 물가가 그래도 이런 관세나 이런 거에도 안정적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좀 덜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유가가 안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만약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돼서 된다면 금리가 크게 튈 거고, 금리가 튀면 이제 그로 인한 또 연쇄 반응이 일어나겠죠. 뭐 금리가 뭐 지금도 뭐 10년물, 30년물 장기 금리가 더 자극받아서 올라간다면 금융시장의 연쇄 반응으로 뭐 주가가 하락하고 이런 경우는 충분히 뭐 많이 예상되어 왔고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중동 지역의 전쟁 에너지 자원의 70%를 또 중동에 의존한 한국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텐데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오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 중동의 위협 사건이 있을 때 호르무즈 해협에 움직이는 배들이 줄어들었느냐라고 봤을 때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왜냐? 길이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과 일본은 거기서 70%, 중국은 40%의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전쟁이 나도 글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수에즈 운하가 있는 홍해 지역으로는요, 반 이상이 줄었어요. 후티 반군이 상선 공격하고 하니까 반이 줄었습니다. 거기는 희망봉을 돌아서라도, 멀어도 돌아서라도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르무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송유관 같은 거를 해가지고 지중해나 아니면 건너편 홍해 쪽으로 보낸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양도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방법은 많지 않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돈으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스팟 시장에서 사오는 뭐 그런 게 돼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미중 갈등과 중동과 한국과 북한의 관계에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이 개인적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예. 제재하고 수출 통제가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서만 좀 바꿔놔도 충분히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좀 피해갈 수 있는, 법률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울시, 그러니까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저희 지원을 해서 무료로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컨설팅 받아보시고 하시면 훨씬 더 중소기업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글로벌 정세가 조금 더 평화가 가까워지기를 바라며 다음번에도 대표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조희준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